굿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나와 계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미증시 보고 있자니 탄력이 좀 어마어마하다. 네. 회복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게 뭐 믿을 만한 또 어떤 회복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이제 관세에서 폭락하기 전 딱 그 레벨 근처까지 딱 온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그래서, 거의 네. 거의 근처까지 와서 그러면 이제 그 상호 관세 때문에 폭락했던 건 제자리로 돌아왔네. 딱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상방을 더 볼 거냐. 열어놓을 수 있는 건지. 네. 네. 물음표가 던져지는 레벨까지 그렇죠. 딱 왔죠. 네. 그래서 현재 레벨이 딱 그런 레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화수, 목, 금이 다 올랐잖아요. 그럼 왜 올랐을까? 과연 그냥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에서 나는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하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양쪽 다 뭔가 잘 진행 중이야 이런 것도 아닌데 네. 한쪽만 그러고 양쪽 말이 좀 달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그쵸.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올랐다. 그 상호관세 근처까지 다 부과했던 올라왔어요. 그 시점 네. 근처까지 올라왔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그게 이제 저는 그냥 베센트가 이제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호의라고 봐야 되나?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 정도면은 이상한 짓은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을 좀 보겠다는 얘기구나. 돌보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움직인다. 네. 요 전까지는 어디가 끝이고 어디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일 큰 리스크잖아요. 리스크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전에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빠졌다, 막 올랐다, 막 이러다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빠지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빠지네. 그럼 이제 트럼프의 입김이 좀 빠진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베센트가 나와서 얘기할 때 오히려 더 이제 신뢰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간의 강경 노선 폈던 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베센트만 보이고. 뭐 지난주, 러트닉하고. 예, 러트닉 네. 뭐 다 쭉 이제 그런 분들이 안 보여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의 논리로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걸 베센트가 노티스를 준 게 아닌가?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갑자기 베센트가 없어지는 리스크가 또 있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누굴 또 데려와가지고 또 소환하시면 트럼프가 그리고 베센트 또 이제 좀 옆으로 가고 이러면 문제가 발생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한 명으로 창구가 통일화가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에서 이제 아름다운 이제 동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균형적 리밸런싱, 뭐 아름다운 리밸런싱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거기다 레이 달리오까지 이제 바로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이제 US 차이나 뷰티풀 리밸런싱 이래가지고 이제 쭉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맨 끝에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신뢰하며 합의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가 질문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실제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미국은 정했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에게 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크게 협상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협상은 어쨌든 좀 유화적으로 갔다가 좀 세게도 갔다가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네. 뭐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도 갈 수도 없고 네. 이러다가 또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근데 그냥 관세 하나만으로 봐서는 145, 125면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이거보다 숫자적으로 더 가진 않을 테니까. 예, 숫자적으로는 네. 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급락했을 때 145 나왔을 때 급락했을 때가 관세 가지고는 여기가 저점일 것 같다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만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관세 다음에 뭐가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뭐 이제 리세션이 진짜 오던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던가 이게 문제인 거지. 실적들이 받쳐주고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면은 관세 문제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볼게 2월 21일과 4월 2일에 나스닥 선물 차트를 지금 네. 처음부터 갖고 오셨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딱 빠지기 시작한 날이에요. 네. 계속 횡보하다가 급락하기 시작한 날이
2월 21일, 22일이에요, 실제로는. 21일이 이제 수요일이지만 우리 시간으로 22일이어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쭉 밀렸었어요. 관세 얘기 나오면서. 이때는 실질은 아니잖아요. 말만 계속 할 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4월 2일 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상호관세 발표한 날이고 노란색이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상호관 22일서부터 발표될 때까지 빠졌고 그만큼 빠진 만큼 이제 이후에 빠졌다가 이제 제자리로 온 거죠. 4월 2일 수준으로 올라온 거의, 거죠. 네. 네, 거의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그래서 19,500 되게 이제 크리티컬하다 이랬었는데 여기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이랬던 레벨이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딱 거기에 멈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1일과 4월 2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22일 날 같은 경우에 나 이제 관세 부과할 거야. 25% 자동차 관세 부과할 거야. 25를 또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날에 실제로 관세 말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이날부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좀 더 심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PMI 지수가 50 이하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제 49.7 발표되면서 이제 PMI가 나쁘네? 그러면 미래에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에서 3.5로 더 상향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네? 그러면 위축되면서 인플레이션이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네? 이거 최악이다. 그러면서 빠지기 시작한 게 2월 22일이에요. 그러면서 관세는 계속 세게 발언이 하겠다 나오고 네. 거기다가 말으라고 얘기하면서 0% 100년짜리 국채 강매시킨다고 얘기 나오고 거기다가 워렌 버핏은 현금 비중 최대한으로 늘린다고 나오고 이게 이날에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다.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네. 뉴스란 뉴스는 다 쏟아진 날이에요. 이날이 그날 이후로 그래서 모양새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불확실성이잖아요. 아니 100년짜리를 사라 그런다고? 모르겠잖아요. 저거 진짜로 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글로벌한 우리나라든 아니면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거 사라고 강매하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걸로 줄줄줄 흘러서 내려다가 결국 4월 1일 날 그래도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중간에 살짝 반등했잖아요. 진짜로 하진 않겠지. 네. 였는데 실제로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작게 봐서 그렇지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은 차트상 보면은 2023년도 저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 작년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 나왔던 시기 전 때 한번 빠졌었죠. 이렇게 쭉 빠졌다가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저점을 연결을 하면 여기서 딱 이미 벌써 기술적으로 보면은 테크니컬하게 지지선을 깼어요. 그죠? 깨고 내려왔다. 그 깬 때가 언젠가면 아까 22일 날 빠지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깨고 내려왔어요. 그 사이에. 그죠? 2월에. 예, 네. 2월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한 번 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고 뭐 이러면서 한 번 더 밀렸고 그러면서 그걸 깬 다음에 반등을 쳐서 올렸다가 네. 실제로 다시 쭉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반등 올렸어요. 근데 과연 이 차트가 봤을 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차트냐라고 던져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나오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뭐 하향 돌파를 했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아니 차트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2023년 그 저점 이후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올라오고 있는 크게는? 거죠. 네. 크게는. 네. 근데 저점을 했는데 그 추세가 깨진 거죠, 지금. 추세는 깨졌다. 그런데 4월 2일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이게 추세를 돌렸다고 하기에는 아직 모자라다. 21,000 뭐 이런 레벨로 올려서 기존에 쭉 걷던 선 위로 올라와야 이제 추세가 회복이 된 건데 네. 그 레벨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 딱 반 정도 올라왔어요. 반보다 조금 덜 올라왔는데. 그럼 이때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현금이랑 이 비중을 그냥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난주에 샀었어야 됐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공포가 만연할 때 네. 역시 그때 미국 주식의 회복을 믿고 탄력을 믿고 샀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투자자분들은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일각에서는 했었는데는 네. 항상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추세를 돌렸다고 하기에는 반반이다. 이건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시라면 네. 지금 투자자분들은 결정을 저는 아직도 현금 반 주식 반 그리고 여전히. 그때 빠졌을 때는 네. 빠졌을 때는
조금 더 사도 됐었죠. 50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밑으로 가면 현금 비중이 50이 아닐 거 아니에요. 폭락했으니까. 그럼 현금 가지고 다시 50대 50으로 맞춰놨다면 지금 곧 약간은 수익이 났겠죠. 그때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전체 금액을 안 보고 내가 산 요만큼만 계속 보거든요. 현금 있는 건 빼놓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 내 돈이 얼마만큼 자산이 움직이냐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현금 비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항상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선 반 정도. 반 정도인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7, 80 정도 가지고 있으라 그러실 거예요. 주식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더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내려가면은 다시 뭐 7, 80, 뭐 90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또 뭐 줄였다가 이런 방식으로 가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리스크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뭐 풋옵션을 사거나 빅스를 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맨날 해지를 했던 사람이지만 해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빠졌을 때 사서 이제 올라오면서 손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대신에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만 로스 컷 그러니까 손절매를 안 할 수 있어요. 현금이 없으면 다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럼 손절매를 또 해야 돼요. 그럼 손절매하고 나면 지금 반등했으면 그 손절매한 거에서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내가 현금이 있어서 마음의 위안이 있어야 거의 손절매 안 할 수 있거든요. 현금 100, 주식 100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처럼 10%가 확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면 80% 되면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마음의 위안을 할 수 있다라고 현금 보시면 비중을 되겠습니다. 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은 네.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관세 사태 이유를 딱 보면은 HSCI랑 미중 갈등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린 거예요. 나스닥이랑 이제 HSCI. 근데 그때 낙폭이 오히려 중국이 더 컸었고 중국은 그때 레벨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스닥은 그때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실질적으로는 이거 상태로만 보면은 주가가 얘기하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피해가 더 컸나 보다. 그리고 미국은 뭔가 이제 관세 영향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영향력은 이 정도면 소화를 했나 보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빅스 50 넘어갔을 때 급등했을 때가 제일 낮을 때죠. 그래서 결국 빅스가 급등하면 주식 사면 되나 보다. 이거는 이번에도 또 통한 그러게요. 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50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현금이 없기 때문에 못 사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 조절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4월 2일 날 관세 부분에서 폭락하면서 4월 3일 날 관세 시행한 후에 빠진 거 보면은 러셀이 거의 6.59%가 빠졌고 나스닥이 5.97%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4월 9일 날 유예를 해줬죠.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유예를 하면서 다우존스 7.8% 상승, S&P 9.5 상승, 나스닥은 12.16% 상승이었어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도 상승을 했어요. 이때는 폭등이라고 썼지만 6bp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막 내릴 때 보면 10bp 이상씩 막 움직이는데 10년짜리가. 그러면서 이때 베센트가 나왔어요. 베센트가 협상 내가 주도해. 그러면서 했더니 트럼프랑 얘기된 것도 없었어. 뭐 이러면서 또 이때도 혼란이었어요. 그렇죠? 지난 생각해 보면. 그랬는데 22일 지난주죠. 그때까지는 계속 지금까지 9일부터 22일까지는 혼란의 시기였던 것 같고 나바로 뭐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지난주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베센트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 지속이 불가하다라는 단어를 썼고 45, 125는 이제 이거는 관세가 아니다. 서로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유지될 수는 없는 숫자다. 네, 그 서로 안 하겠다는 거죠. 숫자라는 네. 거죠. 이 숫자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없다. 네. 네. 그러니까 해결을 하긴 할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는 협상하고 있다 그러고 중국은 부인하고 그다음에 IMF에서는 별로 포커스는 안 됐지만 경제 전망을 다 하향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IMF 이제 베센트가 또 얘기하기에 IMF하고 세계은행을 탈퇴하겠다 미국이 이런 식의 막 이제 코멘트를 날렸어요. 그런데 앞서서 저희 국제뉴스에서 살펴봤는데 요거는 좀 안도를 할 수 할 있는 만한 상태가 네, 됐죠. 네. 그러면서 어떤 공격을 하나 하면 미국은 이제 중국 보고 너 이제 개도국 아니야.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여기 23일 날 이제 국제 무역 금융 연구소에서 연설하면서 중국이 균형을 맞추고 싶다면 함께 하자. 함께 하자라는 단어가 되게 이제 조금 뭐라 그래요? 좀 이제 격이 비슷해진 느낌이잖아요. 너 와서 보고해.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지금은 무릎 꿇고 와서 해. 이랬는데 이제 함께 하자. 그러니까 이제 G2를 인정한 것 같은 느낌? 네.
너랑 나랑 비슷한 거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너랑 나랑 합의를 좀 해보자. 그리고 둘이 같이 이제 밸런스가 깨졌으니까 우리 밸런스를 좀 맞춰보자. 그래서 그게 이제 뷰티풀 리밸런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얘기한 코멘트는 이제 월드뱅크나 IMF 역할을 잘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월드뱅크랑 IMF에서 중국이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어요. 예, 개도국을 지원받는 돈을 빌려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무역 정책 특혜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센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G2고 너 이제 개도국 아니야. 그러니까 너 개도국에 나와. 돈 빌려 쓰지 마. 다른 나라 줄 거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갑자기 중국의 입장에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 얘기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2023년도 2월에 이미 미국 상원에서 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을 제출했었더라고요. 과거에 이미.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자기 결정이래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19년도에 트럼프 압박 때문에 개도국 포기했고요. 그러니까 이 개도국을 포기하면 저리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저런 월드뱅크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서 세계은행은 중국처럼 경제가 성장한 국가에 계속해서 대출해주는 행위를 중단해라. 그래서 그 말 안 들으니까 내가 IMF던 이제 그 세계은행에서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게 말이 중국과 없지 않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네, 있는 있는 얘기군요. 거죠. 네. 그게 다 중국이랑 연동이 돼 있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코멘트를 이렇게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취급받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저리로 대출을 받고 뭐 이런 그걸 형태가 말이 대출을 안 된다. 저도 몰랐는데 그걸 대출 받아서 아르헨티나한테 돈 주고 딴 나라들 1대1로 하는데 돈을 막 쓴 거예요. 자기가 번 돈만으로 쓴 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리에 맞아서 하니까 이제 그걸 막고 싶은 거죠. 미국의 입장에선. 거기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뒤에 얘기 잠깐 하겠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부도가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이 수압 라인 주고 뭐 이러면서 돈을 계속 줬어요. 근데 여기서 세계은행에서 요 며칠 전에 승인을 받으면서 돈이 이때 집행이 됐나 봐요. 집행이 돼서 그 돈으로 중국 돈을 갚았어요. 중국에 빚진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서 IMF 구제금융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이제 뭐 히토류나 기타 인프라 개발하는 권한을 원래 우리도 그랬듯이 IMF 맞았을 때 저쪽에서 들어와서 이제 막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뻔한 거죠. 왜 채권자니까. 네네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월드뱅크에서 돈 받아가지고 IMF에서 돈 받아서 그걸 중국에 갚고. 갚아버렸으니까 주도권이 미국한테로 IMF로 넘어온 거잖아요. 예, 채권국 주도권이. 이런 것들이 뒤에서 있으면서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 이렇게 양털 깎기를 해서 나도 미국처럼 어느 나라 하나 이렇게 털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베센트가 건드리니까 결국은 중국도 내가 계속 너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힐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와라 너랑 나랑 이제 같이 리밸런싱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 함께 하자라는 게 굉장히 G2 이렇게 나란한 지위로 그렇죠. 맞추는 것 같게 보이지만 그 내부를 좀 보면 어차피- 개도국 지위 박탈, 뭐 IMF라든지 월드뱅크의 돈을 저리로 갖다 쓰는 것에 대한 불만 정상화시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엮여 거죠. 있는 네. 이런 얘기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이제 네. US 차이나 뷰티풀 리밸런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링크드인에 올렸는데 네. 보시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있는데 결국은 문제 진단을 먼저 해야지 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싼 물건 수입하다가 대금은 중국에 빚져서 주고 대출 받은 거서 대출 받아서 쓴다는 표현보다 채권 발행한 거나 똑같으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 상실했고 미국 내에서는 소득 불균형됐고 공장이 다 문 닫으니까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어. 그리고 중국은 미국 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 돈 받아서 달러로 받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로 자꾸 뭘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도 하고 국채도 사고 미국에 투자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헤지펀드도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한테 너무 이제 투자 비중이 높아졌고 수출 의존도 너무 높고 금융시장 미국 거에 미국 소비가 안 되면 중국도 나쁜 상태가 되는 걸로 해서 그렇죠. 연동이 되고 그래서 둘이 너무 붙어 있어. 그러면서 과잉 생산을 너네 했어. 이렇게 양쪽이 이제 문제가 점이 네. 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나는 이제 제조업이 없어졌으니까 제조업 강화할게. 대신에 너도 나처럼 소비 국가가 돼봐. 이걸 두 개 이제 우리 주고받자. 이걸 이렇게 밸런싱을 맞추자. 너는 제조만 했고 나는 소비만 했는데 이제 너도 소비도 하고 제조도 나도 할게. 그래서 두 개를 리밸런싱을 밸런스를 좀 맞추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빅딜. 이게 저는 베센트가 얘기한 이제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관세 협정 생각해보면 저희 FTA 미국 맺을 때 거의 2년,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소고기는 되고 뭐 쌀은 안 되고 뭐 이건 보조금을 주고 이건 안 주고 이러면서 세부적으로 다 정해야 예, 하나하나 네. 항목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걸 무슨 한두 달 내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할 수조차 없는데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베센트가 나와서 얘기한 게 한두 달 내에 프레임워크를 만들 거다. 그리고 합의하는 데는 2, 3년 걸릴 거다. 되게 리즈너블한 프레임워크인 거죠. 전반적인 걸 네. 빨리 만들어 놓고 네. 네. 그 그래요. 안에 있는 그 프레임워크가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제조업 강화와 내수 소비를 네.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너는 보조금을 어떻게 써서 내수를 어떻게 부양할 거고 나는 어떻게 리쇼링을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해결 방안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있는데 재정 적자 축소, 재정 적자 무역 흑자 축소를 해야 하고 제조업을 강화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중국은 제조업을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소비를 좀 감소해야 되고 왜냐하면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기네가 만들면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소비가 줄겠죠.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해야 되고 돈 줘서라도 쓰게 해라. 근데 둘 다 핵심적으로 둘 다 똑같은 건 부채 감소예요. 근데 부채를 우리가 돈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갚을 거 아니에요. 돈을 어디서 벌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그렇죠. 여긴 들어간다. AI.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거 두 개 양쪽 다 한쪽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한쪽에서 부채가 감소했다면 네. 리밸런싱이 맞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축소, 흑자 축소, 적자 축소. 그러니까 둘이 주고받으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네팅 치면은 이쪽은 제조업, 이쪽은 제조업 아닌 거. 그러니까 둘이 네팅 치면은 없어지는데 맨 끝에 남은 게 해결될 수 없는 맨 마지막에 둘 다 부채를 감춰줘야 갖춰야 돼요. 되니까. 근데 네. 부채를 어디서 낮춰요?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런 개도국을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든 해가지고 그걸 뺏어와서 부채를 다 양쪽이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생산성 향상을 시켜서 돈을 더 잘 벌어서 양쪽 다 그걸로 서로 이제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부분만 봐도 AI 첨단 산업은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네.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의 또 경쟁 때문에 다시 악순환이 일어나고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 AI랑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양쪽에서는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게 제가 이걸 보면서 추정 결론이었어요. 여기서는 AI 얘기는 없었어요. 이 내용에서. 근데 아니 둘 다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뭘 어디서 감소를 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AI 또는 생산성 향상을 한 산업혁명과 같은 혁명적인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가 나와야 되고 예를 들면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그러면서 서로 부채가 감소되는 상태를 만들려고 둘이 합의를 해보자 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을 좀 내볼까요? 서서히. 그래서 네.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요 시간이 좀 없어서 아쉽긴 한데 어떤 그래서 부분을 좀 빅딜로 주목해볼까요? 보면은 네. 맨 마지막에는 결국 경우의 수를 3가지 정도 빅딜이 네. 성공한다. 투자를 하려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미중간에, 네. 그 다음에는 아니다 안 된다 장기적으로 협상을 못한다 그래서 관세는 이대로 계속 가면서 협상 지연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둘이 다시 싸운다 이 3가지 정도가 있으면은 빅딜이 될 가능성이 한 60%, 그 다음에 중간에 협상 장기전 될 거 한 30%, 그 다음에 실제로 재격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 이게 한 10%, 이것도 한 5% 정도 낮을 수는 있는데 있다고 치면은 결국 지금은 맨 마지막으로 돌아보면 1번 시나리오인 이유들은 이제 관세 얘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쭉 해보면은 베센트랑 중국이랑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도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뭐 지금 차트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 다시 정고점 뵙기면서 쫙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젠 경기나 실적들을 보면서 현금 비중 조절하면서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땐 여기서 20-30%더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봐야 된다. 아직도 그렇게 막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빅딜 이야기, 시나리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테이블소프트의 강세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